1565년 5월 지중해 한복판 몰타라는 작은 섬에서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수평선 너머로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나타났을 때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200척이 넘는 전함, 40명의 정예 병력, 그리고 80문의 공성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초승달 깃발들, 북소리와 함성, 그리고 바다를 뒤덮은 노를 젓는 소리. 이건 함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술레이만 대제는 이 작전에 제국의 위신을 걸었습니다. 70세의 노장은 몰타를 정복하면 지중해가 완전히 오스만의 호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최고의 예니체리 부대, 가장 경험 많은 장군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2주 안에 이 섬을 짓밟고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 오스만 사령관들은 몰타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어떤 장군은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죠. 그런데 맞서는 쪽을 보십시오. 고작 500명의 성묘한 기사단과 0명의 몰타 민간인 뿐입니다. 군사 비율로 따지면 80대 1. 이건 전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사실상 학살 예고편이었죠. 유럽의 모든 왕실은 몰타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황청은 이미 기도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스페인 왕은 다음 방어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사들조차 탈출선을 준비하며 섬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실리스크와 기독교인 파괴자라는 이름의 초대형 대포를 가져왔습니다. 한 발에 160파운드짜리 돌덩이를 날리는 괴물들이었죠. 이 대포 하나를 옮기는데 50명의 인력이 필요했고 한 번 쏠 때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 대포들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린 그 후예들입니다. 몰타의 작은 중세, 요새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했습니다. 돌과 석회로 만든 벽이 이 괴물들을 막을 수 있을 리 없었죠. 5월 18일 첫 포격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대포알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는 소리는 마치 악마의 비명 같았습니다. 성벽에 부딪히는 천둥 같은 굉음, 그리고 돌과 인간의 살점이 함께 터져나가는 끔찍한 광경. 한 기사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옥이 입을 벌린 줄 알았다. 섬 전체가 순식간에 연옥으로 변했습니다. 공기는 황냄새와 화약 연기로 가득 찼고 비명과 기도가 뒤섞인 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이 지나자 양측 모두 전쟁의 규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포로는 즉시 처형되었고 시체는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으며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사도 정신은 첫 주에 죽었고 지하드의 명예도 그 다음 주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순수한 증오와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4개월간 지속된 중세판 지옥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 양측은 시체를 성벽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고 적의 잘린 머리를 대포알처럼 쏘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피로 물들어 붉게 변했고 공기는 썩은 살 냄새로 가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죠. 자발적으로요. 어떻게 500명의 기사가 0명의 대군을 막아냈을까요? 어떻게 4개월이나 버텼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용기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인간이기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가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4개월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이 전투가 벌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565년에 지중해는 오스만 제국의 바다였습니다. 술레이만 대제의 통치 아래 제국은 절정에 달해 있었죠. 발칸 반도 전체,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지중해의 대부분 섬들이 초승달 깃발 아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항구들을 잃었고 제노바는 무역로를 포기했으며 스페인조차 해안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작은 돌멩이 같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몰타. 시칠리아 남쪽 93km에 위치한 이 바위섬은 성 요한 기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군 기사단이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로도스 섬으로 옮겼고 거기서도 쫓겨나 1530년 스페인 왕으로부터 몰타를 받았습니다. 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섬이었지만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단은 그냥 수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최고의 해적단이기도 했죠. 오스만 상선을 습격하고 무슬림 순례자들을 납치하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오스만 제국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술레이만은 40년 넘게 이 해적들을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죠. 이 전투의 중심에는 두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술레이만 대제, 70세, 오스만 제국을 최전성기로 이끈 전설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13번의 대규모 원정을 이끌었고 빈의 성벽까지 도달했으며 헝가리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늙었고 통풍에 시달렸으며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몰타는 그의 마지막 대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장드 발레트 71세 성 요한 기사단의 총장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설 그 자체였죠. 그는 아랍어와 터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젊은 시절 오스만 갤리선의 노예로 1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했고 손목에는 쇠사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뼈속 깊이 증오했죠. 발레트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면 스페인에서 구원군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오스만 측은 3명의 지휘관이 이끌었습니다. 무스타파 파샤는 육군 사령관이었습니다. 80세의 노련한 장군으로 수십 번의 공성전을 경험했죠. 피알리 파샤는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젊고 야심만만했지만 무스타파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르구트 레이스, 일명 드라구트, 지중해 최고의 해적이자 전설적인 코르세어였습니다. 그는 80세였지만 여전히 바다를 지배했고 기사단을 개인적으로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 그를 포로로 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몰타의 방어는 세 개의 요새에 의존했습니다. 성 엘모 요새는 항구 입구를 지키는 작은 별 모양 요새였습니다. 비르구는 기사단의 본부가 있는 주요 도시였고 생글레아는 그 옆에 반도에 있는 요새화된 마을이었습니다. 제국의 기술자들이 도면을 보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느 것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끔찍하게 틀렸죠. 왜냐하면 이 요새들이 버틴 이유는 건축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기꺼이 지옥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성 엘모를 점령해서 항구를 확보하고 그 다음 비르구와 센글레아를 양쪽에서 공격하는 것. 간단하고 논리적인 계획이었죠. 그들은 성 엘모가 며칠이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성 엘모에는 120명의 기사와 8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발레트는 그들에게 일주일만 버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31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31일 동안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어군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유서를 썼고 다른 이들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돌, 나무, 흙,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재료들로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이 사용하게 될 건축 재료가 무엇인지 5월 18일 성 엘모 요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스만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31일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1일은 양측 모두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포격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7 영발의 대포알이 이 작은 요새를 강타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분당 거의 5발씩 쏟아지는 160파운드짜리 돌덩이들을요. 성벽은 문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돌가루와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방어군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귀에서 피가 흘렀고 낮이 되면 새로운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은 밤마다 기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새 밖으로 기어나가 밝힌 대포알들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포알들을 불에 달궈 빨갛게 만든 다음 다시 오스만군에게 쏘아 보냈죠. 붉게 달아오른 쇠공이 나무 공성탑에 밝히면 그것은 화염지옥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타올랐고 공성 무기들은 재가 되었습니다. 성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구멍들이요. 보통이라면 이 시점에서 방어군은 항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 진흙, 석회를 섞어서 일종의 시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체를 섞었습니다. 적의 시체든 아군의 시체든 상관없이요. 네, 당신이 잘 들은 겁니다. 그들은 시체로 성벽을 보강했습니다. 죽은 터키 병사의 몸통이 구멍을 메우는 재료가 되었고 전사한 기사의 팔다리가 벽돌 사이를 채웠습니다. 피와 석회가 굳으면서 일종의 시체 콘크리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끔찍하게도 이건 효과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대포알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사들은 그리스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대 비잔티움 제국의 비밀 무기였죠. 정확한 조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름, 송진, 유황, 그리고 인간의 지방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이 혼합물은 물에도 꺼지지 않았고 피부에 달라붙어 뼈까지 태웠습니다. 기사들은 죽은 터키 병사들의 시신에서 지방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죠. 오스만군이 성벽을 넘으려 할 때마다 그들 위로 그리스불이 쏟아졌습니다. 남자들이 살아있는 횃불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동료들 위로 떨어졌고 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타는 사람의 비명은 특별합니다. 그건 인간의 목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매일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오스만군은 매일 공격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용맹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동료들을 밟고 넘어 전진했고 시체 더미를 기어 올랐으며 끓는 기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들은 밀려났습니다. 성벽 위에서 기사들은 긴 창으로 그들을 찔렀고 도끼로 머리를 쪼갰으며 맨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6월 18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드라구트, 전설적인 해적 제독이 포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그는 포격을 지휘하던 중이었는데 성벽에서 튀어나온 돌 조각이 그의 머리를 강타한 겁니다. 80세의 노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며칠 후 죽었죠. 드라구트의 죽음은 오스만군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불사신 같던 전설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도 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스타파 파샤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은 요새 하나를 한 달 동안 못 뚫고 있다는 사실이 제국의 수치였거든요. 공격은 더욱 광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4번, 5번씩 돌격이 이어졌습니다. 시체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참호는 시체로 가득 찼고 사다리는 피로 미끄러웠으며 공기는 죽음의 악취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여름의 더위 속에서 시체들은 빠르게 썩어갔고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요새 안의 상황도 지옥이었습니다. 물은 오염되었고 음식은 바닥났으며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끓는 기름로 상처를 찢었고 톱으로 팔다리를 잘라냈으며 기도로 감염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명은 밤낮 없이 이어졌고 죽음은 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6월 23일 마지막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4영명의 예니체리가 동시에 돌격했습니다. 방어군은 거의 탄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졌고 가구를 던졌으며 심지어 죽은 동료의 절단된 팔다리까지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터키 깃발이 성벽 위에 꽂혔습니다. 오스만군이 요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칼과 칼, 주먹과 주먹, 이빨과 이빨의 싸움이었습니다. 복도마다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고 계단은 미끄러운 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31일간의 공성전 끝에 성 엘모는 함락되었습니다. 8영명의 오스만 병사가 죽었습니다. 방어군 중에서는 단 9명의 기사만이 살아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스타파 파샤는 폐허가 된 요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성벽은 피와 뇌수로 칠해져 있었으며 공기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공성전에 한 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정예의 병력 8영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끔찍한 형태로 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성 엘모의 함락은 전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죠. 무스타파 파샤가 다음에 한 일은 전쟁 범죄의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9명의 기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그리고 그 십자가들을 나무 뗏목에 실어 항구를 가로질러 비르구 쪽으로 띄워보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 햇살 속에서 비르구의 성벽 위에 서 있던 기사들이 본 광경을요. 수평선에서 떠내려오는 뗏목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가까이 다가오면서 깨달았겠죠. 저건 사람이다. 우리 동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고 있는 일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물을 건너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는 손을 들어 도움을 청했고 어떤 이는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태양 아래서 갈매기들이 이미 그들의 살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스타파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는 비르구의 방어군들이 이 광경을 보고 사기가 꺾이기를, 항복하기를, 아니면 최소한 겁에 질려 제대로 싸우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심리전의 걸작이었죠.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드 발레트를 몰랐습니다. 71세의 총장은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기사들은 그가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습니다. 기도문, 추도사, 아니면 슬픔의 표현. 발레트는 돌아서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터키 포로를 처형하라. 즉시 성 엘모가 함락된 후 비르구에는 수십 명의 오스만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부상병들, 포로가 된 병사들, 그리고 몇몇 고위 장교들까지요. 발레트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두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명씩 목이 잘렸습니다. 피가 광장의 돌바닥을 적셨고
머리들이 바구니에 쌓였습니다. 기사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 엘모가 그들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아갔거든요. 하지만 발레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잘린 머리들을 대포에 장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스만 진영으로 쏘아보냈습니다. 대포알 대신 날아가는 인간의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공중을 날아가다가 적진에 떨어지는 동료의 얼굴을요. 일부 머리는 터키 병사들의 텐트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식사 중인 병사들 사이에 굴러갔으며 한 머리는 무스타파 파샤의 지휘 천막 안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한 터키 중위의 머리였습니다. 무스타파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장교였죠. 그런데 이제 그의 머리가 천막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눈은 아직 뜨고 있었고 입은 놀람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스타파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기사들은 정상적인 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포를 무기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것도 더 잔인한 방식으로요. 오스만 진영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사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악마다.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한다. 그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사들은 변했습니다. 성 엘모의 31일이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생존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최대한 많은 적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요. 발레트는 성벽 위에서 오스만 진영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포를 보내왔다. 우리는 복수를 돌려보냈다. 이제부터 이 전쟁에는 규칙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규칙은 사라졌습니다. 양측은 이제 인간성의 바닥을 향해 경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항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는 제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체는 모욕당했고 절단되었으며 전시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밤에 몰래 접근해 기사들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기사들은 보복으로 터키 병사들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들이 양측 진영 사이에서 흔들거렸고 악취는 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심리전은 이제 공포 경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잔인할 수 있는지, 누가 더 끔찍한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쟁에서 양측 모두 승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인간성을 잃었으니까요. 무스타파는 자신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사들을 겁먹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분노로 가득 찬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괴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성 엘모는 한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르구와 센글레아의 공성전은 앞으로 석 달이나 더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잔혹함의 수준은 계속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같은 건 없었거든요. 7월이 되자 오스만군은 비르구와 센글레아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공격하기 위해 거대한 부유식 공성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탑들은 높이가 15m에 달했고 수백 명의 병사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탑들을 배에 싣고 항구를 건너 성벽에 바로 붙이려 했죠. 하지만 기사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인샷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2개의 대포알을 쇠사슬로 연결한 것이죠. 이게 회전하며 날아가면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다. 나무 기둥이 부러지고 돛이 찢어지고 인간의 몸이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첫 번째 공성탑이 접근했을 때 기사들은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체인샷이 탑의 기둥을 강타했고 전체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갑옷을 입은 채 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라앉았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며 하지만 갑옷의 무게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스만 군은 밤에 수영해서 접근하는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엘리트 병사들이 칼을 물고 조용히 헤엄쳐 와서 성벽 아래의 기초를 파괴하려 했죠. 처음 며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접근해서 돌을 빼내고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간단하고 잔인했습니다. 바다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밤이 되면 성벽 아래 물 위에 기름층이 깔렸습니다. 터키 수영병들이 접근하면 기사들은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바다가 불탔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기름이 물 위에서 타올랐고 수영병들은 불타는 바다 한가운데 갇혔습니다. 그들은 잠수해서 피하려 했지만 물 위에 올라오면 여전히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타는 인간 기름 냄새가 섬을 뒤덮었습니다. 몰타 민간인들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여자들, 노인들, 심지어 아이들까지요. 그들은 하수구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하수구는 성벽 밖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이 하수구를 통해 끓는 물과 인간의 배설물을 섞어 공격자들에게 부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갑자기 위에서 끓는 오물이 쏟아지는 것을요. 화상을 입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오스만 병사들은 이런 공격을 받고 나서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처에 배설물이 들어가면 치료가 불가능했거든요.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질, 장티푸스, 각종 감염, 여름의 더위 속에서 시체들이 빠르게 썩었고 파리와 벌레들이 전염병을 옮겼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를 들이마셔야 했죠. 성벽에 구멍이 뚫렸을 때 전투는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양측은 문자 그대로 시체 더미 위에서 싸웠습니다. 발 밑에는 죽은 자들의 몸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시체들은 일종의 전투 지형이 되었습니다. 언덕이 되고 엄폐물이 되고 때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발레트는 죽음의 초소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에 배치된 기사들은 말 그대로 성벽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그들은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죽거나 적을 막거나 둘 중 하나였죠. 이 잔인한 전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기사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물에는 시체가 떨어졌고 빗물에는 피가 섞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병들었고 병든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물은 마실 수 없게 되었고 포도주가 유일한 안전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측 모두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시체를 투석기로 쏘아 보내는 것, 죽은 지 며칠 된 썩어가는 시체를요. 목표는 상대방의 생활 공간을 오염시키고 질병을 퍼뜨리고 무엇보다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전염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성벽 너머로 던졌습니다. 기사들은 포로들을 고문해서 죽인 다음 그 시체를 다시 던져보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단 광기였죠. 8월의 더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중해의 태양 아래서 온도는 40도를 넘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시체들은 몇 시간 만에 부패했습니다. 악취는 너무 심해서 일부 병사들은 코와 입을 천으로 맑고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격과 방어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체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양측은 조금씩 더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를 파괴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하지만 기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예술가가 되었죠.
새로운 무기들이 발명되었는데 그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시 화살이 등장했습니다. 화살 촉에 역방향 가시를 달아서 밝히면 빼낼 수 없게 만든 것이죠. 빼려고 하면 살이 찢어졌습니다. 오스만 의사들은 이런 화살을 맞은 병사들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화살을 그냥 두면 감염으로 죽고 빼려고 하면 출혈로 죽었습니다. 속이 빈 창도 만들어졌습니다. 창 안에 끓는 기름을 채워서 찌르는 순간 상처 속으로 기름이 주입되는 구조였죠. 상상해 보세요. 창에 찔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상처 안으로 끓는 기름이 들어가는 것을요. 전갈 항아리도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갈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적군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 수십 마리의 전갈이 쏟아졌고 패닉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갑옷 안으로 들어간 전갈은 빠져나올 수 없었고 병사들은 자신의 갑옷에 갇힌 채 쏘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몰타 민간인들의 참여는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적군을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척, 도움이 필요한 척 연기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다가오면 숨어있던 남자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작고 빠른 아이들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부상당한 터키 병사들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그 병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카타리나라는 몰타 여성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이 한 구역을 거의 점령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안고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터키 깃발이 그 건물 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었죠. 그녀와 아이 그리고 그 안에 있던 30명의 오스만 병사가 함께 죽었습니다. 심리전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포로를 적군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고문했습니다. 목적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적의 정신을 부수는 것이었죠. 기사들은 포로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며 오스만 진영을 향해 그 손가락들을 던졌습니다. 오스만군은 포로를 산채로 불태우며 그 비명을 기사들이 듣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양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아무도 그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 훼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죽은 적의 몸을 절단하고 내장을 꺼내고 머리를 창에 꽂아 전시했습니다. 이건 경고였고 위협이었으며 동시에 일종의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사제들까지 광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 방법이 무기를 배설물에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상처에 감염을 일으켜 적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생물학전이었죠. 신성함과 광기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도와 저주가 구별되지 않았고 성직자와 살인자의 차이도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괴물이었죠. 가장 끔찍한 건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체를 보는 것, 비명을 듣는 것, 피 냄새를 맡는 것, 이 모든 게 평범해졌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적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터키인을 죽였다가 아니라 목표를 제거했다고 썼습니다. 감정이 사라졌고 공감이 증발했으며 양심이 침묵했습니다. 오스만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편지에는 기사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악마의 형상을 한 무언가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를 악마화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8월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공포를 합친 것보다 더 끔찍할 예정이었습니다. 8월 7일 오스만 제국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무스타파 파샤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총공격을 가하기로 한 것이죠. 10. 영명의 병력이 비르구를 향해 또 다른 5. 영명이 센글레아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새벽 4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섬 전체를 흔들었고 전함들의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9시간 동안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9시간 동안 쉼 없는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기사들이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만 그들의 자리는 즉시 다른 이들로 채워졌습니다. 몰타 민간인들, 심지어 부상자들까지 성벽으로 기어 올라와 싸웠습니다. 정오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깃발이 비르구의 성벽 위에 꽂혔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장드 발레트 71세. 그는 완전 무장을 하고 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50명의 최정예 기사들이 따랐습니다. 발레트는 돌격했습니다. 71세의 노인이 최전선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창으로 터키 병사를 찔렀고 검으로 또 다른 일을 베었으며 심지어 방패로 적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총장 자신이 싸우는 모습을 본 기사들은 광기 어린 용기로 가득 찼습니다. 동시에 발레트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갤리선에 묶여있던 500명의 노예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싸우면 자유다. 살아남으면 자유인이다. 500명의 절망적인 남자들이 전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동기가요. 그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맨손으로 터키 병사들의 목을 졸랐고 이빨로 물어뜯었으며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적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적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에 터키 깃발이 찢겨 내려왔습니다. 오스만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올라온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가려 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아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밀치며 떨어졌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호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갇혔고 위에서는 기사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끓는 기름, 돌, 불타는 나무, 그리고 시체까지. 참호는 말 그대로 피와 기름과 인간의 잔해로 가득 찬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웅덩이에서 익사했습니다. 피와 기름 속에서 익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액체가 너무 걸쭉했습니다. 일부는 동료의 시체 위로 기어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져 다시 빠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스만군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체의 산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동료의 시신을 밟고 올라가야 했는데 그 시신들이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양측 모두 너무 지쳐서 동시에 멈췄습니다. 터키 병사와 기사가 같은 시체 더미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서로에게 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들은 다시 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오스만군은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8영명을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비르구는 여전히 서 있었고 기사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스타파 파샤는 그날 밤 자신의 천막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오스만 군대는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진영을 휩쓸었습니다. 이질로 하루에 수백 명이 죽었고 감염된 상처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병들었고 약은 바닥났으며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병든 병사들은 자신의 천막에서 신음하며 죽어갔고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굶주림도 문제였습니다. 보급선이 끊겼고 섬에는 약탈할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쥐를 잡아먹었고 가죽 벨트를 씹었으며 일부는 죽은 말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풀과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고 바닷물을 마시고 더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공포였습니다. 오스만 진영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터키인의 심장을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총알이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3개월의 지옥을 경험한 병사들은 모든 걸 믿었습니다. 밤마다 병사들은 기사들이 진영을 습격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다른 이들은 아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병사들이 늘어났고 일부는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성벽 근처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장교들이 명령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저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채찍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9월 8일 수평선에 돛이 보였습니다. 스페인 구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의 스파이들은 공포에 질려 수천 명의 스페인군이 상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은 현실을 왜곡했던 것이죠. 600명이 6영명으로 보였습니다. 무스타파 파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 그는 술레이만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미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미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남아있는 것은 병들고 굶주리고 공포에 질린 자네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건 공황 상태였죠.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배로 달려갔습니다. 부상자들은 해변에 버려졌고 보급품은 방치되었으며 귀중한 대포들마저 그냥 남겨졌습니다. 4개월간의 악몽이 혼란 속에서 끝났습니다. 최종 집계는 끔찍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30영명을 잃었습니다. 40영명 중 30영명이요. 엘리트 예니체리 부대는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죠. 제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였습니다. 몰타는 폐허였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손상되었고 모든 거리가 피로 물들었으며 모든 우물이 오염되었습니다. 하지만 500명의 기사는 해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인간성을 잃었지만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술레이만은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전령이 패배를 보고했을 때 70세의 술 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주먹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몰타는 반드시 정복되어야 한다고요.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대포, 더 많은 배. 하지만 1566년 준비가 끝나기 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70세의 노장은 헝가리 원정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가 몰타였다고 전해집니다. 복수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다시는 몰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니체리 부대의 절반이 사라졌고 재정은 파탄났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만약 500명이 이렇게 싸운다면 5영명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스만 전략가들을 괴롭혔습니다. 몰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막을 수 있다. 그들은 무적이 아니다. 피를 흘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며 패배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6년 후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함대가 대패했을 때 지휘관들은 몰타의 정신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새로운 수도가 건설되었습니다. 발레타라는 이름으로요. 발레트의 이름을 딴 것이죠. 이 도시는 요새 자체였습니다. 모든 거리가 방어 가능하게 설계되었고 모든 건물이 공성전을 고려해 지어졌습니다. 교회조차 대포포탄을 견딜 수 있게 두꺼운 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고 악몽에 시달렸으며 갑자기 공포에 떨곤 했습니다. 일부는 평생 문을 열고 자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영웅으로 숭배받았지만 스스로를 괴물로 여겼습니다. 한 기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악마가 되었다. 발레트 자신은 1568년에 죽었습니다. 76세였죠. 그는 명예롭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 고해성사에서 뭔가를 말했는데 사제는 그 내용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해를 들은 후 사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전해집니다. 몰타 공성전은 전쟁 이론을 바꿔놓았습니다. 군사학자들은 이를 몰타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총력전의 개념이었죠.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규칙을 버리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전쟁. 이것이 16세기 후반의 전쟁 방식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국가들은 이 잔혹함의 수준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쟁에서 또 다른 공성전들에서 몰타에서 발명된 공포의 기술들이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몰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었습니다. 의학적 후유증도 끔찍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부러진 뼈가 잘못부터 기형이 된 팔다리, 몸속에 박힌 채 제거되지 않은 칼날 조각들, 치유되지 않는 감염으로 썩어가는 상처들. 일부 기사들은 몸속에 여전히 화살촉이 박힌 채 살았습니다. 제거하려다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떤 기사는 갈비뼈에 박힌 검 파편과 함께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지만 수술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의 몸은 살아있는 전쟁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몇몇 생존자들은 상처가 날씨를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이면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것을 몰타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질병도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감염이었죠. 아마도 수개월간 시체와 배설물 속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을 겁니다. 이 질병들은 몰타를 넘어 퍼져나갔고 지중해 전역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일부 의학 역사가들은 이것이 후대의 전염병 창궐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몰타에서 시작된 병이 시칠리아로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로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공성전은 재앙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전쟁 자금을 위한 채권이 디폴트되었고 해군력은 붕괴되었으며 지중해 무역은 수십 년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금고는 텅 비었고 예니체리들은 급료를 받지 못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국이 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불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술레이만은 이미 9월에 철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지중해의 폭풍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무스타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에 승리를 거두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스페인 구원군은 사실 훨씬 일찍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주의적 지연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출발이 미뤄졌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다투는 동안 몰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 달만 일찍 왔다면 8월의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마지막 한 달 가장 피비린내 나는 8월은 전략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미 끝나가는 전쟁에서 수천 명을 죽인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 자존심을 위해 그저 멈출 수 없어서. 이성은 증오의 자리를 내주었고 전략은 광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공성전은 자기 영속적 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잔혹함이 더 큰 잔혹함을 불렀습니다. 처음의 목적, 영토, 전략, 종교는 사라졌고 남은 건 순수한 증오와 고통의 경주뿐이었습니다. 양측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쟁은 목적을 잃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폭력의 관성 속에 갇혀버렸고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몰타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인간의 용기, 신앙의 힘 아닙니다. 몰타가 증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추락할 수 있고 그 잔혹함을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기꺼이 인간성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그것을 영웅담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책은 용맹한 방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집단 광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새 영상을 일찍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